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구야 공주 영화 재밌게 보셨죠? 유리쌤 보셨습니까? 네네네. 가구야 공주만 제가 어, 봐가지고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제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는 좋아해서 이제 그때 달살롱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가구야 공주를 그만큼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랑도 다른 점이 되게 많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를 발표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화가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그 유튜브 혹시 샌들 찾아보시면 뭐 인터뷰가 다 외국어이긴 하지만 그 제가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참고 자료로 오는 이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랑 가장 큰 차이는 본인 직접 그리시진 않더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손으로 이제 직접 그리는 거고 그런데 감독을 하신 것도 놀라운데 엄청나게 고증을 하신대요. 이거 가구야 공주 말고 펑코코 너구리 대작전? 네네. 선생님 보셨어요? 네네. 좋아하십니까? 그거 원래 일본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제안서를 내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일본 무사들을 그렇게 그리면은 갑옷이 벌럭벌럭 거리는 거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그리는 사람은 이거를 구현할 걸 생각하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병기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 할 때 말 타고 가는 남자 주인공의 병이 덜덜거리는 거 그거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말 타는 병 군인이 나와서 전투씬을 그리는 뭐 이런 게 있는데도 이 그러니까 본인 직접 안 그리신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되게 리얼리티를 추구하신대요.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동화적 리얼리티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어디 그 참고문헌이 없는 되게 좋은 동아인류학적 질문인데 그러니까 1번은 동화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동아인류 연구실 연구원인 우리는 그 동화라는 게 진짜 뭐 같아? 이런 정의를 매번 만들기도 하고 바꿔보면서 생각을 우리 해야 각자 자기 연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화적이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좀 정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해보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리티,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화가 현실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다카타 감독의 첫 번째 작품 같은 게 오늘 전시회 가면은, 전시회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훑어보고 왔는데, 전시회가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알차고 곳곳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숨어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 딱 알겠어.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셨구나 딱 알겠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끝까지 다카타 감독이 생각하는 리얼리티 세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되게 동작성이 강조되거나 뭐 행동이 강조되는데 하여튼 이 감독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선. 왜 선일까? 그래서 이제 기현쌤께서 지금 아까 벌레라고 하든지 이게 지금 표현되는 요런 게 다 이웃의 야마다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그 넷플릭스에 보면 이웃의 야마다군이라고 황당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가구야 공주가 8년 제작 기간이라고 하네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스폰서가 있었답니다. 근데 요게 이웃의 야마다군이라고 완전히 이상한 선의 세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전혀 현실 감각 없는 그림체거든요. 완전 만화야. 그런데 그것도 리얼리티, 가구야 공주도 리얼리티, 뭐 여러 가지 리얼리티를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재밌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그 벌레라든가 이런 게
그 다카타 이사오 감독이 현실에 대한 어떤 입장 때문에 벌레를 선택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숙쌤. 이게 그 작가가 내가 고래를 표현하고 싶어 해서 출발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보고 가시는 거죠. 네, 교수님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리얼리티를 오늘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현실적인 게 뭘까 이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재밌으시겠네요. 혜숙쌤은 어떠십니까? 그 영화 이번 가구의 공주. 좀 예전에도 봤었고 네. 다시 보면서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아, 그래서 네네네. 본인이 안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쁜데 이게 오히려 미야자와 하야키가 그린 그림은 미야자키 굉장히 하야오. 네,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평면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 네. 꽉 붙어 있는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숨쉬게 하는 그림이 그리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를 더 제거해야 되고, 근데 최소한의 것만 남기면서 스토리 진행에 문제가 없어야 네네.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식물이나 이런 피는 순서들이 음. 계절, 그 꽃 피는 순서가 맞아요. 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네. 제가 요즘에 또 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피었던 아마 매화, 매화가 안 폈는데 대나무 매, 죽순이 왜 나와? 매화, 민들레, 그다음에 벌레 나오고, 아, 그다음에 목련이 피고 이런 순서들을 네네. 시간적인 표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쑥자라고 네. 이런 압축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압축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화사니까 좋네. 그거를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아, 근데 뭐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냥 환상적인 네네. 이미지들만 봐도 되게 좋은 작품. 그 그림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만화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랑 다카타 이사오가 이렇게 어 유럽에 가셔가지고 그 감독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링크를 뭐 우리 올려도 그 거기가 그러니까 배경하고 그림이랑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이 가구야 공주가. 그러니까 요것도 정말 글쓸거리. 그러니까 내가 풍경과 실은 하나라는 거죠. 나는 나를 되게 독립돼 있다고 느끼는데 이게 인류학적으로 좋은 체험입니다. 나라는 게 있는 데가 아닌데 그 팀 인골드라는 그 인류학자도 말하는 것처럼 배경이랑 나랑 실은 분리가 안 되죠. 모두가 공기나 물이나 매질에 이렇게 섞여 들어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잠겨 있잖아요. 그거를 이 다카타 이사오 감독이 그 영향받은 프랑스 애니메이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옛날 애니메이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 작품 되게 중요해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동화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모티프가 미야자와 겐지한테도 그 중요하고 오늘 전시회 가면은 미야자와 겐지의 첼로 켜는 고슈를 다카타 이사오가 만든 게 있어요. 그 미야자와 겐지 영향을 다카타 이사오가 많이 받았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많이 받았고 그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만화가 풍경이랑 사람이 거의 구별 안 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미야자키 하야와 다카타 이사오가 극장을 나와가지고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는 졌어. 이렇게 말한 에피소드를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이걸 디지털이 되면서 다카타 이사오 감독이 구현할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이 가구야 공주 이야기로 실험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거를 오늘 세미나 끝나고 연하쌤 그 바다랑 아무 상관없이 아니 어릴 때 영상 매체 조금 보여줘도 돼. 너무 그렇게 안 파지 않겠지 좀 보여. 그냥 틀어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관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화를 쓰든 뭐 만화 영화를 만들든 부분과 전체의 관계, 풍경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다카타 이사오 감독에게서 이렇게 막 변해가는 거를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을 압축한다 이것도 너무 좋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두 분 다 리얼리티를 엄청나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의 딱 그 차이는 되게 선명해요. 예를 들면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가족이 되게 중심이 되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가족이란 모티프를 거의 이런 방식으로는 쓰지.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기로는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요 가구야 공주의 그 제가 감동받았던 그 아버지가 오이대 오이대 해가지고 애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음. 정말 너무 짠해가지고 음. 자식을 키운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내 품으로 걸어도 막 울면서 음. 이게 요런 게 미야자키 하야오한테는 없다. 음. 미야자키 하야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도코다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느껴지시죠? 음. 타자와 나 사이에 그러한 어떤 그 정서적 애착 관계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게 음. 선명한 거고 가족에 있어서도 이웃의 야마 그 잘 보면 재밌는데 이웃의 토토로의 딴 버전입니다. 이웃의 야마다 음. 그다음에 반딧불이의 묘 같은 것, 그러니까 두 음. 감독을 같이 보는 게 흥미로운 논점을 많이 우리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토토로 이런 거는 이웃 얘기인데 그 토토로라는 게 있을 법해 이러잖아요. 근데 다카타 이사오 감독은 그냥 없지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끊느냐에서 리얼리티가 포함하는 세계가 되게 좀 다르다는가. 그래서 다카오타 이사오 감독의 오늘 들어가서 보시면은 초반에 판타지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호루스 왕자의 데모. 거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바위 괴물. 그 이야기 유튜브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복잡한 이야기던데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카오타 이사오 감독은 초반에 쓰는데 중반으로 갈수록 그런 모험 서사가 다 빠지고 되게 지금 여기를 보라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반딧불의 묘 같은 것도 그 뭐 죽은 동생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있는데 현실 자체를 긍정한다는 것, 요 문제를 볼 수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을 쭉 보면서 리얼리티에 대한 범주가 어떻게 조정되는가와 미야자키 하야오는 끝까지 그 환상이라는 차원 있지 않습니까? 잘 지금 네가 분명히 있는데 잘 못 느끼는 어디가 개구멍 같은 데 지나고 나면 있다니까. 요런 모티프가 나카타한테는 음. 없는 거죠. 왜 음. 없을까? 요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환상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줄인다 있지 않습니까? 두 작품 다 환상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 그 환상의 범위랄까? 환상에 대한 정의가 이제 두 분이 다르신 거죠. 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공부가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리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가구의 공주 이야기. 이제 그림체가 좀 낯설었고요. 이렇게 수묵화 같은 그런 선이다. 여백이 많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백이 많다는 아니고 왜냐면 그런 자연 풍경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 어, 근데 이제 꿈 부분요. 그 가구야 공주가 이제 막 탈주하는 그 결혼식은 아, 아니고 그 파티장에서 탈주하는 장면이나 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꿈 부분에 굉장히 거친 선으로 표현되면서 음. 마치 무슨 예술 영화 막 그런 아, 느낌으로 좀 형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시에 가면은 진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주는 감동이 있는데요. 음. 이게 디지털이 아니니까 다카타 이사오 감독은 미야자키보다 훨씬 디지털 많이 씁니다. 거의 음. 많이 쓴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림을 안 그려. 그런데 위치나 이런 거 다 보정을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그 감독의 말을 미야자키 하는 본인이 다 그리는 편이고, 그런데, 어, 이 전시회 가면은 그 꿈에서 공주가 막 이렇게 막 팍 튀쳐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장면을 딱 뽑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그림들을 막 보여줘요. 엄청나게 또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그 장면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3컷, 6컷, 12컷, 24컷 이렇게 간다더라고요. 1분 안에 면을 몇 개를 넣느냐죠, 면을 몇 개를. 옛날에 그 책에, 전 정석에 많이 그려가지고, 너 공부 안 하냐? 뭐 열심히 해.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데, 당연히 1분에 24를 넣으면 되게 현실적이야. 리얼해져. 근데 또 주먹 다짐 같은 거는 1분에 3, 4 넣어도 이게 중간에 컷이 그 빈 여백이 생기니까 막 점프해서 우리한테는 빠진 그림이 지각에서는 속도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1분에 뭐 12컷 썼는데 되게 현실적이야. 근데 이게 실사 영화는 찍어 돌리잖아요. 1분짜리를. 그게 아니고 제가 요게 재밌었던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 애니메이션은 컷과 컷 사이에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 여백이 실은 우리에게 지각의 착시를 개인마다 주기도 하고 감독마다 가져가기도 해서 애니메이션의 목표는 실사처럼 제가 스즈메 문단속은 못 봤는데 그것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은 실사처럼 인데 미야자키가 아니 실사라면 애니메이션을 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 작품이 취하는 태도나 철학이 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현실은 될 수 없는 왜냐면 그게 계속 구멍을 전제를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정보나 이미지로 다 가두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쓰는 예술인 거죠. 예를 들면 영화는 현실을 잇는 거죠. 홍상수 감독 같은 영화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그 카메라 돌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더라도 현실에 대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 그 다카타 이사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컷과 컷 사이에 그 여백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강박과 집착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는 현실에 대한 현실이 뭘까라고 본다 이런 문제. 애가 자고 있습니다, 공주가. 그리고 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요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가 이게 그 동화적 관점이 이제 뭔지 이걸 뭐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되게 우리가 익숙한 되게 많죠. 꿈에서 시작한다. 아니 구운몽인데 구운몽 이게 구운몽이에요 구운몽. 인생에 온갖 희노애락을 겪었는데 어머 꿈일세 이런 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혹시 제가 이거 한참 보다 알게 됐는데 포스터 보시면 이게 대단히 이상한 제목이 부제로 붙어 있어서 포스터에 뭐가 있다? 가구의 공주의 죄아벌이에요. 부제목이 죄아벌이에요. 그게 도스토옙스키야. 이게 지금 웬일이야? 그래서 이게 왜 죄아벌일까? 그 제가 보다가 포스터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어머 죄아벌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큰다라는 것도 있고 꿈도 있는데 죄아벌이라는 모티프를 넣어가지고 오늘 푸는 거 이런 재미도 있고 수정쌤 어떠셨습니까? 그 대사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을 받게 된 네네네. 이유가 있다. 네네네. 이런 말이 맞아, 맞아, 있었던. 맞아. 네네. 도대체 무슨 벌을 그게 받았길래 네네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그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게 뭐가 어떤 죄를 지은 거야가 오늘의 미스테리이고, 그 다음에 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고, 다카타 감독은 요 모티프를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나 해서, 그러니까 죄와 벌이 부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죄가 뭐고, 벌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체가 여기서 나오냐. 혹은 이 그림체 때문에 죄와 벌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동화라고 이 애니메이션의 두 차원이죠. 내용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표현의 차원에서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겠네요. 또 어떤 느낌이 수정쌤? 실장님께서 네. 좀 마지막이 약간 희극적으로
갑자기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좀 맹한 얼굴이시네. 껴가지고 가는 게 너무 생뚱맞은데. 근데 그 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벌인데 왜 이 저기 과거야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더 막 네네네네네. 살고 싶어. 네네. 벌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뭐가 벌이냐. 음. 그 부처님, 뭐가 벌. 네네네. 벌을 받은 게 달에 간 거잖아요. 그쵸. 또 나중에는 슬픔과 고뇌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벌이에요. 음. 우리에게 그 벌은 슬픔과 고뇌가 없는 게 벌입니다. 죄가 그러면 뭐냐. 여기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아주 어디서부터 얘가 죄를 지었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교수님 어떤 생각이? 아,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인간주의인데, 그 꿈꿀 때 그 남자애 누구죠? 스테바로? 네. 스테바로가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네. 애기 없고 네네네. 아내랑 이렇게 돌아왔다가 바로 가서 딴 네. 여자랑 네네네. 뒹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애기가 아닌가? 자기 그냥 부족의 네네네. 어느 애기를 얻고 좀 이따 애기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네네네. 그게 죄짓는다. 죄, 그게 죄. 아, 그러니까 가구야 공주,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카타 이사오 감독의 인터뷰에서 요거를 푸는 것이 과제다고 일본어로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잘 보면은 장면이 되게 병치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젖먹이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스테마루의 부인이 스테마루의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구야 엄마가 그 늙은 할머니인데 이제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앞부분에 중요하게 나와서 자란다, 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야 공주는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은 난 자식을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의 핵심은 자식이 있는 거지 남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은 상이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게 벌이니까. 고통과 슬픔을 누가 줘? 자식이 줘. 우리는 그래서 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내 자식일 필요는 없어. 내가 키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상이야. 이게 키우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되게 짜릿한 거죠. 그러니까 연하쌤은 상을 좀 전에 받으셨네요. 우린 좀, 그리고 해숙쌤은 진짜 벌 받을 것 같은데요? 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네네. 내가 그 이미지를 살리고 키우고 내가 만든 예술 작품으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양분을 이거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한 결과도 아니잖아요. 과거 이제 그냥 온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 속에서 상을 받고 있다고 아니 얘가 와가지고 늙은 내 몸에서 젖이 나와. 이런 거니까 그건 상이에요, 상. 그 제가 생각하는 상을 그러니까 죄와벌이라 그래요. 상은 누가 받나 이런 거를 역으로 따져봤을 때 상을 받은 사람은 2사람이에요, 2사람.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가구의 공주는 벌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바루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가 기현쌤의 말씀을 확장하면은 바로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 놓고 딴 데 가서 죄를 짓고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슬픔도 기쁨도 없는 자기 욕망에 끄달리는 상태 요거를 붙들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과거의 그 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테마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달이 이걸 알아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새끼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끈, 그 다음에 나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늘 이런 거 다 떼고 난 나야. 그러니까 과거의 공주가 지금 어디서부터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새 집에 가가지고 저는 결혼을 안 해요. 거기서 죄를 지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지어 자기가 뒤뜰에 그 대나무 숲을 복원하잖아요.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 숲을 복원하면 안 돼.
누구의 자식이라도 낳아야지. 그 결혼 상태를 지가 왜 가려? 요게 동화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인류의 근원적 상상에서 주체는 나 같은 문제 별로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동화 속 주인공 특징이잖아요. 아버지를 살려. 그다음에 친구의 그 뭐 눈의 아이 이런 것도 내 친구가 그 얼음 여왕한테 벌 받은 소년 구하러 떠나는 소녀 친구 이런 거. 내 문제 아니잖아. 이런 방식으로 주체 문제를 떠나는 동화적 상상력에서 보면은 가구의 공주의 죄와벌. 교수님 어떠십니까? 죄와벌. 재밌으시죠? 아, 그렇게, 네, 재밌는데, 이 진짜 결혼 상대를 가리는 거.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 들을 때, 그런 거 아무튼 결혼할 때 말도 안 돼.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동화적 아까 말씀하신 리얼리티가 뭐 오히려 되게 현실하고 되게 안 맞는 것 같아갖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 남자 그 여자 다 얻어 걸린 거지.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허물시키고 거부하고 싶고. 네네네. 돌아가고 싶다. 거부하고 싶다고. 이 세계관은 아니면 남편의 이 세계관은 남편 거부해야지. 너무. 어. 근데 이런 게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건지 아, 아니면 그 동화적 현실은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팀 인골드에 따른 선택을 당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명이죠. 조건을 그냥 네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반했네를 네. 수락을 해. 근데 그 다음 국면에는 딴 게 또 수락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다카타 이사오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때 스테마로 오빠랑 전골이 먹고 싶었지.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진짜 얘가 못된 게 새 집 좋아했잖아. 맞죠. 그거는 없던 거야. 이거 지금 보면 볼수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좋은 옷은 입어야 되고, 이제 입은 거 지겨워졌으니까 벚꽃나무 봐야 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돼. 그 조건이 나에게 상이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내 부모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요거는 그 조건에서 서로 이렇게 겪어야 될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웃음이 상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갖겠다는 거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운명이죠, 운명이. 내가 선택한 걸 포함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십니까? 허무하다. 이게 근데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허무하다기보다. 자연 생명 이렇게 얘기 네네네. 계속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로 되게 막 냉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어쩔 수 없잖아. 이 네네. 조건을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제 그렇죠. 생활로 봤을 네네.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연적인 조건에서 보면 마치 이 조건이 상이라고 했을 때 네네. 네네 그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드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네. 그 강원도에 눈이 내렸대요. 그렇지. 선택을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눈도, 날씨를 선택을 못 하는데. 거기에, 이게 티민골드의 주장이, 거기 잠겨 있잖아요. 근데 뭘 한대, 자기가. 하는데, 날씨 속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요런 거죠. 선택을 하지만, 이 전체 조건이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리거나 옳다 그르 요런 방식으로 이 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허, 이게 이거를 내가 뭘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무의미하다거나 허무하다는 사고 툴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액션을 해야 잘하는 것 같고 뭐 한다라는 동사에 과집중돼 있다. 요거 지금 제가 약간 중요해 본 포인트고, 팀 인골드라는 철학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다라는 동사를 바꾸고 있다. 지금 그 팀 인골드 우리 금요일에 만날 테니까요. 부교재로 그 중동태라는 책을 또 좀 읽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동태의 세계라고 지금 주문하시면 이번 주 안에 오고 이게 티밍골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3부가 가공할 정도로 쉽지만 중요한 챕터고 중동태라 그러니까 능동 수동은 사실 하나야. 그러니까 기현쌤 받는 것이 하는 것이다. 네. 요 받는 것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받는 것이다. 요거를 요 5월 정도에 계속 음미를 하면은 티빙골드와 함께 좋을 것 같고, 그 운명의, 요 허무라는 단어, 요 단어를 가지고 가보자요.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 영화 보면서 아빠 왜 저래? 막 계속 이랬거든요. 왜 저래? 남편이랑 계속 같이 봤는데 저 아빠 왜 저러는 거야? 내 끝이 좀 네, 이렇게 했는데 육아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얘 조건에서 어쨌든 태어났고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살면서 뭐가 옳고 그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전에는 네. 성공하고 돈이 많은 게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공부하면서 뭔가 다른 또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뭔가 주입시키는 걸 하지 말아야 그냥 근데 이제 그 아빠는 계속 막 너는 고귀한 여인이 돼야 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네. 네네. 이 끝에 스테마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오잖아요. 부모가 와서 그 엄마가 그럴 거면 날 데려가. 어우, 진짜 울컥하네. 그, 그럴 거면 나를 떠나갈 거면 따라 죽을래. 나도 벌 받을래.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 어리석은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상이야. 내가 내 딸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고 그 딸을 그렇게 괴롭힌 그 아버지인데 상 받은 거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동화를 공부하는 게 진짜로 우리가 어떤 되게 좋게 되게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면서 그 상에 대해서 이게 아모르 파티인데 운명이라는 걸 그게 너무 좋죠.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내가 상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요. 그 아버지가 막 울고, 그 아버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는 금을 갖고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 옷을, 근데 딸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 좋은 부잣집이 아무 의미가 없지. 그한테는. 내가 그래서 뭐 나중에 황제 뭐가 돼도 좋지만 오로지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 화장한 거 보셨죠? 근데 이 다카트 감독이 엄마를 그릴 때 얼굴이 되게 크다? 네. 이 뭐지? 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얼굴이 큰지 초반에 애기 안고 젖어들어 갈 때 이 엄마만 나무에 걸려. 그 나무 밑에 엄마 이렇게 피해가. 그래서 제가 대단한 디테일이다. 엄마 얼굴이 얼마나 크면 그 나무에 걸리냐. 근데 그 아버지는 좀 뒤편에 뒤로와서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얼굴이 크다는 게 뭘 말할까? 그 이웃의 야마다 보는 엄마도 얼굴이 진짜 크거든요. 그런데 모성을 얼굴로 가져가기도 하는 그 엄마가 화장을 하면서 웃기지 이러잖아요. 그 엄마한테도 안 맞아. 안 맞고, 그 다음에 재미없고, 근데 잘 못하고 잘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화장을 막 하거나 이런 게. 근데 그냥 딸을 위해서 거기 앉아있어. 이 부모도, 그런 것도 되게 상을 받는 기괴한 모습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거 조금,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 이 감독인데요. 뭐 찾아보면은 영화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셔가지고 순서가 지금 뭐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요 가구의 공주가 유작이 됩니다. 요거 만드시고 2018년에 돌아가셔서 또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미술관에서 이렇게 추도식 하는 그 영상도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되게 선배고 두 분이 어떤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들이 되게 일용직이잖아요. 그리고 쓰여지는 그 부품처럼 있는데 애니메이터들의 그 조합 같은 것도 만드시고 이래가지고 손이 엄청 큰. 어구야, 어구야. 손이
손이 크다. 이것도 중요하죠. 손이.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 손이 아니야. 예측 하는 얼굴이 크신데. 그거 이렇게 하고. 요거를 오늘 전시회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 위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랬습니다. 이게 돌괴물인데요. 아, 가서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이 천재가 낫네. 아, 그러니까 범접 불가능한 그림의 재주가 있고 지브리를 이 두 감독이 운영을 하셨는데 다카타 감독이 너무 그 철저하고 예술주의자여가지고 실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다 한 거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도 잘한다. 그러시고 여기 중에 오늘 우리가 관람을 하게 되면은 태양의 왕자 호르스에 대해 모험에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 코난 있지 않습니까? 네. 코난도 감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첼로 켜는 고슈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미야자 겐지고, 나우시카의 제작, 이말면 돈을 좀 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라퓨타 제작, 뭐 돈을 좀 댔다 이런 거고. 요게 반딧불이의 묘가 2차 세계대전을 그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봉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국이죠.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가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요 영화에 대해서 반발심이 되게 있고 넷플릭스에 반딧불의 묘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볼만하고 그 다음에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인데 너구리가 여기 있는데요. 너구리 그 다음에 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마지막이 그 붉은 거북이라는 것도 있고 이분이 본인이 그림을 안 그리시기 때문에 많은 그림 작가들을 이제 발굴도 하시고 찾기도 하신데 TV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하이디 엄마 찾아 산말리 뭐 빨강머리 앤 기억나시죠? 이거 보기도 하고 요 그림에 빨강머리 앤 요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흔적도 있고 요거를 고증을 위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막 유럽 애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작품이 가구야 공주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게 홍화 씨라는데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객관 묘사가 아니다. 요까지만.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게 리얼리즘은 아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애니메이션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포착할 수가 없다. 요거는 한 번은 그냥 세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리얼리즘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사실주의의 시대가 인상파와 함께 유럽에서 막 등장할 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동아인류학자로 그런 걸 공부를 해도 좋겠다고. 자, 요게 이웃의 야마다 군인데요. 요런 그림하고 요거 너무 이게 그리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거는 디지털로 다 한 건데, 원래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아버지 안경 사이에 이렇게, 그 선이 이렇게 완전히 봉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색을 입히려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종이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셀이라고 해서 셀로판지 같은 거를 요새 그거 제작하는 회사가 거의 없대요. 다 디지털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그거 위에 그 그림을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셀 위에 색칠을 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또 필요한 걸 또 셀을 그러니까 접치면은 종이는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뒤가 안 보이는데 셀은 이렇게 투명한 종이에 그걸 그림을 그리는 기 때문에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쓸 수가 있는데 선의 리얼리즘 요 왼쪽에 야마도군 저게 셀이 4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의 난이도는 그 가구의 공주보다 어려웠다는데 요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여기 이제 요런 것도 근데 선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야마다 군의 이게 그 이웃의 토토로의 리얼리즘과 이웃의 야마다 군의 리얼리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 각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비 오는 어느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 토토로는 충분히 있을 법해 이런 거랑 이거는 현실의 이제 부부싸움 이런 거를 재밌게 그리는데요. 하여튼 요 연구 주제입니다. 가구의 공주로 넘어가면은
이 가구의 공주가 일본의 그냥 전래동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이렇게 오는 그 무슨 아미타인지 미륵인지 어떤 그 부처님인데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유행하는 그림 형태인가 봅니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 예, 공주가 그 가구의 공주의 원래 이야기도 그 원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달에서 벌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보통 쓰는 거죠. 동화에서. 천상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떨어져서. 그게 다시 올라간다. 요게 보통의 위에서 떨어진 애들이 죄 짓고 떨어진다라는 모티프를 많이 쓰는데, 다카타 이서는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변주해가지고, 죄를 여기서 지은 걸로,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태도를 죄로 보는 여기서 문제를 풀고 있어서 재밌고, 여기 보면 죄와 벌입니다. 여기가 죄와 벌이에요. 아예 한자인데. 왼쪽에 죄와 벌이고 가구의 공주 이야기. 그래서 두 개의 포스터가 있는데 하나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자고 있다 이런 것도 좋고 뒤에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세 번째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요게 세 번째 포스터예요. 요게 원래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죄와 벌 이렇게 표제 같은 게 입혀지는데 원화가 이게 달 보고 쓰러져 있는 요게 되게 그 드레스 되게 좀 이런 표지도 있다. 죄와 벌에 맞게. 그 다음에 요게 가구야 공주인데 원래 그 엄지공주 이런 시리즈가 많죠. 작은 애인데 실은 그게 늙은 부모에게 엄지공주도 늙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작다와 늙었다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어리다와 큰 게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화가 대칭적으로 관계를 포착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 우리가 8월에 가는 인류학 답사를 위해서 조금 더 구석기 연구를 하고 나면은 9월부터 시작하는 인류학은 그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동화적 사고의 그 야생성 같은 거를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좀 더 하게 되겠지만 이런 패턴은 전 세계 동화에 많다. 그런데 이 부모 요 아버지 너무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이 부부가 뚱하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제부터 이 죄를 지은 거냐. 그래서 막 우는 거 달래고 이런 게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없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부모는 뭐 모르고 바보고 돼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음, 옳다 그러다보다 요거는 수정 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간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다. 네. 연아 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런 부모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어, 맨날 생각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달래줘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 어디까지? 선, 선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되게 따뜻한 이런 느낌, 이 왜 이렇게 다를까 네. 고민, 그, 비교를. 맞아요. 다카타 이사오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이게 우리가 글을 쓰면은 딱 이 지점에 가요. 내가 그 인생을 뭐라고 바라봐야 될까? 내가 그러니까 연하쌤이 지금 너무 중요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듯이 해죽쌤에게도 저 고래에 대해서 내 입장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해죽쌤 이게 그림을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계속 이해하는 과제가 저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쓸데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왜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지나 늘 생각합니다. 돈은 많으면 좋다. 난 명성 많이 얻고 싶다. 내가 이름을 좀 날리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을까. 막 박물관에도 막 가가지고 막 이름 자랑하면서 빌리고 세미나시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는데 뭘 해도 좋은데 입장을 가지는 것이 과제니까 연하쌤께서 돈 버는 삶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좋은 거다 그거.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좋아하냐 이 과제를 만들어갈 과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다카타 감독에게 인간이 어떻게 지금 말년에 정의되냐면은 이런 노부부로 그 가구와 공주가 주인공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인간이 어때야 돼? 달에 가는 애는 인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엄마 얼굴이 크다. 엄마 얼굴이 큰 거에 제가 왜 엄마는 얼굴이 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엄마가 옷을 되게 잘 갖춰 입으세요. 이 모든 애들 중에 이 가난한 집에서 얘만 옷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물론 이게 뭐안 깨끗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 그 젖먹이는 장면을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그리셨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그리고 늙은 몸에서 젖이 나온다. 이게 가구의 공주를 보면은 그 이름 지어주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변태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막 생명력이 그러니까 뿜뿜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 올 때 이런 걸 묻는 것 같고 요 지금 딴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테마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구야 공주랑 있었던 이 일 자체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달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하도 이 삶이 싫어가지고 따로 밥하잖아요, 실제. 근데 이 엄마가 그 아버지도 많이 그렸는데 엄마도 되게 좋게 이제 저한테 이 엄마는 자기 정원 딸한테 주고 이 뒤에서 보잖아요. 이 아버지는 앞에서 보고 내가 아버지는 늘 앞에 가잖아요. 내가 그 수도에도 먼저 가고 집도 먼저 지어보고 그 다음에 뭐 다 먼저 만나고 있는데 엄마는 이 뒤에 가 있죠. 뒤에서 얘 눈 밖에 이 엄마가 그 장면도 너무 좋죠. 그 대나무 집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시골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얘기할 때 그게 좋은 걸까요? 하면서 이불 덮어주면 이 가구의 공주가 뒤척이다가 이 커다란 엄마 히프를 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이 큰 몸 이런 게 애가 그냥 이렇게 기대고 묻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았고 이 아버지 진짜 그 눈물 나셨죠? 아버지가 이 내 딸아 공주다 공주다 이거에 이러면 이제 처음에 이 장면 때문에 이 아버지는 수도로 가는 거지. 이제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메고 가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눈 보이시죠? 막 눈물이 잘해주려고 그런데 이 선생님 재밌으셨죠? 선생님 작업 요 이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거절한다.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동화 속에 웃지 않는 공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 웃는다는 게 뭐냐면은 무게를 너무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다. 진지하다는 게 뭐냐면 심각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 동화에 웃지 않은 공주들이 나오고 이 공주를 결혼시키려면 걔를 웃겨라 이럽니다. 이 말 많이 보셨죠 동화에? 그러니까 웃기는 애는 어디서 오냐면 늘 멀리서 와. 이거 코드인데 왜 신랑감은 늘 멀리서 오냐? 그다음에 계급적으로도 멀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자리가 너무 중요해, 무거워 이런 거를 멀리서 이렇게 깨줘야 되니까. 그리고 구멍을 빵 내, 그러니까 무거운 걸 가볍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동화적 전통에서 보면은 가구의 공주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죄가 발동이 걸린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많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왜 벌 받는지 기억나세요? 초대를 그렇죠. 남자를 초대를 안 했지. 엄마가 마을에 있는 요정들 중에 하나를 뺐어. 뺐어요. 요게 동화에서는 오만의 클리셰예요. 저 사람 안 중요해. 이 사람 틀렸어. 그래서 빼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새끼가 벌 받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너무 고집하고 옳은 거 틀린 걸 너무 고집해. 이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그러면 공주가 꼼짝을 안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가구야 공주도 지금 옳은 거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까지를 가면 선생님들 그 기억나시죠?
가구 공주가 언제 자기가 달에서 내려왔는지 알게 된 게, 요 왕자가 자기 뒤에서 껴안았을 때 알게 됐어요. 이래서, 아, 요게, 요 껴안았을 때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껴안은 장면을 제가 찾아봤는데, 자기를 본 게 아닐까요? 이 황제한테서. 그러니까 내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건 싫어. 그런데 이 되게 무례하고 여기서 제가 생각을 더 해보고 싶으십니다. 해수생님 어떠십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어디서 떨어진다거나 뭔가 다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아, 속도가 네. 빨라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과정일 수도 있는 건데 아, 이거는 못 참겠는 자기 스스로 네네. 이거는 못 참겠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자기 스스로 음, 돌아가고 싶다. 네네네. 자기 스스로 흔히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이 지점에서 달을 불었다는 거는 아,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내가 여기를 아주 싫어. 이제 나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말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더라 그래도 여기가 좋아? 이렇게 되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실망시켜드리고 누구의 아내도 되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고 아버님을 원하는 거를 들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 장면에서 싫어가 잘못했구나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 장면 떠오르시죠? 네. 네, 욕망의 깨어남. 그 욕망의 대상에서 욕망의 주체로 자리 바꿈을 했지만 그 관계는 같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에 끄달려가는 것 음, 신 건가? 네. 근데 아까 자기를 본 듯하다 그 말씀하셨을 때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같은 거구나라고 네네. 제가 이게 나를 봤다라는 거가, 수영쌤 어떠십니까? 시장님.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더 생각해봐야 돼. 아,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달을 보고, 후회를 하는 건데, 후회를 하고 정말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벌을 계속 받은 거고, 그러니까 재미없게 사는 거잖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요거를 이미지를 못 찾아가지고, 요거를 기차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달에, 내가 왜 지상에 내려왔냐면, 달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게, 앞을 못 보는 건지 기억나시죠? 그 앞을 못 보는, 눈을 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 않은 자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구용주 끝에 가면은 그 부모 있잖아요. 부모 막 울다가 눈물을 그쳐. 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부모가 더는 울지를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죠. 달에 올라간 사람은 내가 지상에 두고 온 거를 생각하고, 그 노래도 되게 노래는 돌아가리라. 기다려주면 돌아가리라. 기다려주면. 내가 갈 거 아니고 누가 기다려줘야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모는 딸을 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울지 않으니까. 그럼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세미나 끝나고 이 지상을 동경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는지 한번 또 제가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마루가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 상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부인이 되게 눈 같은 거 재밌죠. 거의 뭐 점 똥똥 찍혀 있네요. 안 중요한 거예요. 상대는 누구라도 내가
결혼을 한 게 결혼한 상대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이별을 한 게 이별을 한 상대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내가 자식을 키우고 떠나보내고 지금 뭐 안 되고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다른 이렇게 벌 받는 데니까 벌 받고 여기 마지막에 이러죠. 이게 얘가 달에 있으니까 보는 거는 지상이고 그리고 지상의 삶이 이게 그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을 딱 바꾸게 된 건데 중간에 요게 뒷부분 걸 가져갔네요. 벚꽃놀이 몰래 갈 때 있잖아요. 몰래 네. 가가지고 벚꽃놀이 하다가 중간에 애가 하나 딱 떨어져. 음. 걔를 보고 기분 나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을 튼 거거든요. 이거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원래 얘가 그 어릴 때 빨리 커가지고 애 울면은 동네 애들이 야 대나무순 네가 대나무순 부탁해 이러잖아요. 그럼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숲에서도 애기를 그 동네 애들이 깐난쟁이를 데리고 다니고 가구의 공주도 깐난쟁이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다카타 이사오 감독에게 인간은 돌보고 기르고 그거에 의해서 겪는 이게 되게 동화적인 인간상이죠. 인간상. 자기를 계속 이렇게 세상이 자라도록 이게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게 훨씬 범위가 크고 내가 해수쌤도 그러시겠지만 이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띠기를 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이렇게 낳고 기르는 마음으로 요게 다카타 이사오 감독의 인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 순이. 그리고 그 스테마루가 얘를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은 거지. 이거는 남녀 관계로 전환되기보다 훨씬 근원적으로 거기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지상의 삶은 그 가구야 공주도 스테마루 오빠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애들 속에서 뭐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중간에 그걸 되게 불편하게 하고 그 엄마가 이제 큰 애 있고 작은 애 있는데 절 딱 하고 애 걸려 가잖아요. 그 샷이 조금 오래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게 왜 가구의 공주가 기분이 나쁠까?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스테마루를 보는 거인가요? 스테마루를 중간에 한번 봐. 중간에 보는데 오빠 부르고 안 다가가거든요. 왜 안 다가가지? 그때 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다카하타 감독에게 그게 이제 그 동화 일각인데 진짜 이 공주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까지 토론 잠깐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공주는 왜? 김쌤, 네네. 저는 그냥 거기서 그 네. 도둑질 하다 딱 아, 걸렸잖아요. 도둑질. 네네네네.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 도둑질 큰일 아니라는데. 그냥 저는 그냥 거기 봤을 때 가구야가 그 스테마로 오빠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오빠가 도둑질 오빠가 도둑질. 실망했는 줄 알고. 아니야. 아니, 아니, 둘은 참에도 설이했어. 도둑질 전과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큰일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스테마로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가구야는 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도둑질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그때랑은 좀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네. 요, 해숙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구야 공주가 바뀐 자기가 뭔가 그 사춘기보다 좀 다른 건데 자기가 다른 인격체가 됐다는 거를 네네. 혼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경하는 자체가 사실은 정원도 아니고 네네. 그냥 그 살볼 생활도 아니고 더 이상 자연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취하고 싶은데 네네. 자기 위치를 못 정해서 네네네. 때때로 우울하고 네네. 또 모든 걸 키키네, 키키. 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거를 적정한 때에 정해서 그 이후로는 갑자기 커지거나 나이 네네. 들면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 정확하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네네.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네.
이게 그 성장한다는 부분도 그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좀 진도를 나가려면은 가공 이제 거기서 이제 끊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이게 뭐 결혼이든 남자든 자식이든 이 욕망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지도 못한 채로 어떤 무지 상태에 있으면 성장이 이렇게 그 가구용주 어릴 때는 막 웃잖아요. 좋으니까 막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수영쌤 어떠십니까? 그 떨어진 애 나무에서 떨어진 애 그다음에 걔로부터 쎄하게 그 돌아갈 때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 아 이렇게 앞에 가리네. 막을 네네. 딱 내리는데 네. 싸하던 느낌이 맞아. 자기 얼굴을 가리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사실 그게 자기 신분이 바뀐 걸 느끼고 돌아갈 때는 뭔가 자기를 돌아갔다 하면 그 모자 같은 건 안 썼을 것 같은데 네네네. 모자를 딱 쓰고 네네네. 내리는 걸 보니까 아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은 아, 느낌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리쌤은 어떠셨어요? 그 가구의 공주? 저는 이제 가구야 공주가 이제 그 큰 집으로 가서 갇힌 존재가 되면서 그 생명력이 점점 고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기르거나 낳거나 또 그 관계를 맺거나 할 그런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처음에 이제 풀이나 벌레 같은 그런 이제 지상에서 양분을 얻어서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땅에 왔는데 결국은 그런 갇히고 차단된 존재가 되면서 그런 보물, 돌, 보석 그런 걸로 굳어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네. 그 연하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이상했었는데, 그래서 옆에서 남편은 계속, 쟤 왜 저래? 쟤 이상한 것 같아. 쟤 성격 왜 저래? 아무것도 이해를 못. 못 들으면 좋았다가 뭐 싫었다가. 저는 이제 아빠 왜 저래? 뭐, 아빠가 저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막 이러고. 쟤 성격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런데? 그 진짜 성격 좀 이상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쌤이 나오면서. 네네. 왜 그랬을까 저도 그 생각 들었어.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차단을 딱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도 그 수도에 오면서 집이 컨테이너 같다고 생각했는데 딱딱해지고 내가 딱 차단되고 그 계속 그 막 안에 감싸져 있고 그런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삶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선민쌤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삶에서도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활기. 네네네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제가 그 애가 떨어졌을 때 가구의 공주가 일단 첫 번째 딱 놀랐는데, 그러니까 집이 깝깝해서 나갔어요. 근데 애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자연을 더 즐길 수가 없다라는 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이게 그 욕망의 방향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아? 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상의 모든 삶이 낳고 기르다 죽는데, 그 벼도 자기가 먹히는 게 아니고 돼지를 낳고 죽는 거죠. 그 돌도 땅을 낳고 죽는 거고. 팀 인골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에 대해서 이게 뭐 윤리적이랄까 아니면 인간이랄까 이게 딱 뭔가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린 거죠. 그 가면을 쓰고 멈추기도 하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기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런데 중간에 스테마로 오빠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해석을 더 진도를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려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생각의 시간에 멈춘 그 지점 그게 작품으로 되게 강렬하게 다가온 점이고 저는 그 젖먹이는 모습과 아이라는 모티프가 이 작품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시 5분에 다시 만나요. 네네네. 스테마로 오빠 이거를 좀 하면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